네, 2부입니다. 지금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에 대해서 장면으로 쭉 이야기가 가고 있어요. 여러분 1부까지 들으셨는데 2부가 굉장히 궁금하셨죠? 그럴 것입니다. 장면이 몇 개까지 있어요? 8장면까지 있어요. 8개 장면이 있어요. 지금 이제 시작할 게 장면 4번째예요. 드디어 이제 주말마다 아이들을 이제 바꿉니다. 그게 가능한지 주말마다 아이들을 바꿔서 하루씩 지내보자. 그래서 두 가정의 대조적인 모습들이 이제 굉장히 잘 나타나죠. 그 쇼핑몰에서 이제 보면은 키즈센터가 나오는데 료타가 혼자 이제 테이블에 앉아 있고 아이들이랑 사이키가 이제 겁나 신나게 놀고 있어요. 근데 사이키가 료짱을 엄청 불러요. 료짱, 뭐 타치 좀 해줘, 타치 데스네, 막 그러면서 이제 부르는데 료타 가만히 앉아서 그 로봇 움직이는 거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사이키가 그 두 명의 아내들이랑 터치를 하고서 테이블로 돌아와요. 요 두 대화가 나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이키가 말합니다. 더 이상 못하겠네요. 힘들어요. 40전에는 몸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체력이 딸려요. 료타 씨는 나보다 젊으니까 애랑 같이 있을 시간을 더 만들지 그래요. 그러니까 사이키가 되게 헐렁하고 눈치도 없고 소심한데 또 이 할 말을 하더라고. 왜냐면 우선 내가 키워왔던 애 아들을 얘한테 맡겨야 된다라는 생각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 얘한테 내가 맡길 수 있을까? 왜냐면 료타가 워낙 아이들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좀 걱정이 되니까 잔소리를 하는 건지 몰라도 이렇게 멋진 직원들을 조금씩 날릴 때가 있죠. 속물인 줄 알았는데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속이 좀 찼네? 그러나 이 연기를 그 사이키 프랭키 릴리가 너무 잘하는 것 같아. 헐렁하다가 갑자기 번뜩이는 거. 실제로 보면 굉장히 이렇게 반짝반짝한 사람이에요. 사람 자체가 되게.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보이고 우리가 흔히 개똥철학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만 올바르고 위대한 철학적 얘기를 꺼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던진 자기 삶의 맥락 속에서 던지는 말인데 그게 때로는 어떤 철학자의 말보다 더 힘이 있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부러 갑자기 모드가 바뀌어가지고 직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자기 삶 속에서 그냥 번뜩이는 생각을 던진 건데 그게 메시지로 이제 다가오는 말이 되는 건 아닐까라는 저는 좀 생각을 했어요. 그쵸. 캐릭터 일관성으로 보자면 좀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맞는 게 그 히로카즈 책에서 좀 더 힘 있는 메시지를 원래는 대사로 썼대요. 히로카즈가. 근데 사이키, 그 프랭키 릴리가 너무 그거를 헐렁하게 연기를 해줬는데 자기가 그게 더 마음에 들었다는 거야. 그치, 이 캐릭터면 이렇게 헐렁하게 여전히 소심하고 쪼잔하게 그러나 하고 싶은 말을 던지는 거지 그게 되게 마음에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생각이 왜 들었냐면 저는 진짜 이 영화를 조용한 영화 잘 안 본다 그랬잖아요. 사실 그 왜 안 보는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안 봐요. 근데 이제 봤는데 되게 그러니까 리틀 포레스트에 진짜 미안한데 되게 공감을 했어요. 공감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료타라는 캐릭터랑 제가 되게 많이 겹쳐요.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외모 빼고? 외모 빼고 외모는 빼고 너무 잘생겼어. 너무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말과 패턴과 어떤 계산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뭐죠 놀이터에서 이제 애들 막 놀고 있는데 그 한켠에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사실 제 모습이 살짝 그렇거든요. 저 그냥 관찰하고 있어요. 이렇게 몸으로 잘 안 놀아주고. 관심 없는 건 아니잖아. 근데. 관심 없는 것까지는 아닌데 사실 그게 관심 없는 걸 수도 있는 거죠.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저니까 이제 제 얘기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편집됐더라. 뭐요? 눈에 보이지만 안 도와줄 수도 있다고. 저는 좀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넘어지면 데 가서도 손 안 잡아줘요. 넘어지면 손 안 잡아주고 네 혼자 일어나게 하지. 자꾸 받아주면 응석 부리는 거야 뭐 그러면서. 아니 그런 개념은 아닌데 아무튼 료타가 너무 나랑 닮은 것 같아가지고. 근데 나도 사실 그거 보면서 내 안에 더 가까운 건 사이키보다는 료타예요. 나는 사실 이 영화 여러 번 봤거든. 근데 제일 최근에 그 세 번째 이번 주만 이 영화 3번을 봤는데 세 번째 봤을 때는 료타가 너무 막 오는 거야. 이 영화의 주인공은 사실 료타예요. 그렇죠. 료타가 바뀌는 영화가 아니라 료타가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균열이 가면서 깨지고 자기 안에 있는 자기를 좀 발견하는 그런 영화구나. 나는 처음에는 막 케이타와의 관계가 보였는데 나중에는 료타한테 집중하면서 봤어.
근데 저는 3번이 아니라 처음 보는데 료타만 보였어요. 이 새끼 나랑 너무 닮았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 속에서 봤는데 너 조심해 아들이 바뀔 그러니까, 수도 있어. 예, 그러니까요. 근데 남자들 안에는 다 이런 면모가 료타의 어떤 뭐 컴플렉스적인 부분들이 있죠. 근데 료타 같은 인생에게는 사이키 같은 어떤 한량 같은 사람이 전혀 비중이 없어요. 그의 말이나 행동이 되게 가짠거든요. 저한테도 그런 면모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 가짜는 인생의 말과 행동들이 처음에는 되게 코웃음을 치고, 왜냐면 처음에 막 그 자기가 계산할게요 하고 병원에 청구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이제 그 장면 보면서 아, 저런 새끼가 다닌데 아무튼 이렇게 비웃기도 하는데, 나중 되면 그의 어떤 행동과 말에 되게 귀 기울여 가는 어떤 변화도 변화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유달리 그게 좀 많이 다가왔었어요. 내가 보기 히로카즈도 자기 안에 있는 료타에 대해서 써내려갔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영화를 이제 찍게 된 계기가 있는데, 바카스 광고인가요?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아빠 또 놀러 오세요. 막 아빠 너무 바쁘니까 아빠 또 놀러 오세요. 이 원작자가 이 히로카즈 감독이에요. 히로카즈 감독이 영화를 찍느라고 너무 바빠서 집에 막 못 들어가고 그랬는데, 어느 날 집에 갔다가 이제 다시 일하려고 가려고 했더니 딸이 아빠 또 놀러 오세요. 그래가지고서 아, 이게 뭐지? 그래서 도대체 아빠가 된다는 건 뭘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 작품을 쓰게 됐더라고요. 그런 경험 없어요? 뭐? 이런 비슷한 아빠 또 놀러 오세요 이런. 나 비슷한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빠 언제 또 나가? 왜 나가? 그만 나가면 안 돼? 뭐 이런 얘기 좀 난 많이 들어서. 제가 2년 전에 되게 극심한 우울감을 겪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계기가 있었어요. 계기가 뭐냐면 되게 바빴어요. 그러니까 한 1년 동안을 거의 뭐 새벽에 나가가지고 안 들어오고 밤 늦게 들어오고 이 패턴으로 거의 휴일도 없이 지냈었던 때가 있었는데, 한 1년을 그렇게 살았죠. 1년을 그렇게 살고 집에도 이제 들어오면 밥만 먹고 또 나갔어요, 저녁을. 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아내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희 딸이 이제 아빠가 저녁 먹으러 들어오니까 우리 빨리 가야 된다. 잠깐 이제 외출을 했다가 딸하고 아빠가 들어와서 저녁을 먹을 예정이니 같이 가자. 그랬더니 제 딸아이가 아빠 어차피 들어와서 밥만 먹고 나갈 거잖아. 근데 뭐하러 빨리 가? 를 너무 슬퍼. 말을 했대요. 근데 우리 아내는 이제 그냥 아무 적이 없이 그냥 이제 얘기를 해준 거, 이런 일이 있었다. 웃겼다 자기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약간 이제 가정사를 얘기하자면 아버지 목사님이셨는데, 옛날 그 목사님이셔. 딱 옛날 목사님들 이제 가정에 대해 전혀 신경 안 쓰시고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놀아본 기억이 없어요. 네, 기억도 없고 가정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으셨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되게 다짐한 게 하나 있었거든요. 나는 절대 저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 나는 자녀들이랑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지라는 어떤 내적 확신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완전 무너져 버렸죠. 거기서 거의 우울감이 완전 폭발했었어요. 내 인생이 이게 정말 아무 의미 없구나. 라는 어떤 생각. 왜냐면 나는 이게 나와 내 가정을 지켜나가고 유지하는 방식이라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그쵸. 이게 뭔가 나를 더, 내 가족과 나와의 관계를 더 삐뚤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난 뭘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가. 그쵸. 그리고 또 돌이켜 보니까 그토록 내가 버거워하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그 외로워했던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는 거지 내가. 그쵸. 이 영화에도 보면 료타가 동일한 것 같으니까. 보면 이제 아버지를 그대로 닮아 있잖아요. 파더 컴플렉스 그러니까. 계속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 료타가 계속 내 얘기 같은 어떤 느낌? 그러니까 아시아 남성들은 다 비슷한가 보다. 그래서 이제 사이키가 료타 씨는 나보다 젊으니까 애랑 같이 있을 시간을 더 만들지 그래요? 라고 이제 잔소리를 합니다. 료타, 여러 형태의 가족이 있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니까짓 게 나한테 왜 잔소리야? 라는 표정이죠. 하찮아. 딱 그 표정이에요. 그래서 사이키가
목욕도 같이 안 한다면서요. 료타, 우리는 뭐든 혼자서 하게 하는 방침이거든요. 사이키, 방침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걸 귀찮아하면 안 돼요. 지난 반년 동안만 봐도 케이타가 료타 씨보다 나랑 더 많이 있었어요. 료타, 시간만 중요한 건 아니죠. 사이키, 무슨 소리예요? 시간이죠. 애들한텐 시간이에요. 료타, 한심하다는 듯이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있어서요. 넌 회사에서. 가난하잖아.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있어. 난 회사에서 중요한 인물이고 그래서 내가 돈도 잘 벌고 도시에서 사는 거야. 딱 그 표정이에요. 그쵸.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있어서요. 그랬더니 사이키가 나 여기서 사이키 너무 멋진 게 이게 되게 소심하지만 뭔가 비장한 표정이에요. 소심한데 비장한 표정으로 아버지란 일도 다른 사람은 못하는 거죠. 이거를 히로카즈가 되게 더 힘있게 하길 원했대요. 대놓고서 메시지를 던져라라고 원했는데 이걸 되게 나름 소심하지만 이렇게 힘있는 표정으로 얘기를 하죠. 아버지란 일도 다른 사람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양쪽 부모가 이제 집에 이제 가려고 가면서 돈가스를 사이키가 이제 하나를 포장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왜 돈가스를 사요? 그랬더니 집에 이제 장인어른 갖다 드려야 되는데 반쯤 치매 걸린 상태라서 마치 애 같아. 나는 애를 넷 키워. 그랬더니 사이키 부인이 무슨 소리야? 나는 애를 5을 키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료타가 이제 탁 끼어들죠. 그러면 둘 다 저희한테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사이키가 둘이라뇨? 그랬더니 료타가 케이타랑 류세이. 사이키가 말합니다.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료타, 네, 안 됩니까? 그랬더니 사이키가 주저주저 하다가 이 장면이 나는 이거 싸대기를 때리든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줄 알았는데 여러분 청취자분들도 보시면 이렇게 주저주저 하다가 손끝으로 이렇게 료타 자기보다 키가 큰 료타의 그 앞통수 머리를 이렇게 살짝 톡 하고 내려쳐요. 누굴 때려본 적이 없는 사람. 그치. 맞아, 누군가 맞아. 때려본 적이 없는 거야. 근데 이게 어쨌든 사이키에게 있어서는 응징이야. 얘다 이 자식아. 이걸 말이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손바닥 끝으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톡 쳐요. 나는 누굴 때려본 적이 없다라는 느낌도 받았는데 난 돈이 없잖아. 깽깡 물어줄 수 없는 그 어떤 한량 가장의 어떤 그게 느껴졌었거든. 나는 그게 먼저 느껴졌거든. 한국 영화였으면 아마 김치 싸대기, 근데 돈가스 싸대기가 나. 딱 봐도 둘이 싸우면 료타한테 지게 그러니까 생겼어. 지게 생기긴 그러니까 뭐든 아내도 있고 하니까 해야 돼. 왜냐면 아내가 막 노려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든 하긴 해야 되는데 주먹은 안 나가니까 손끝으로 이렇게 톡 쳐요. 그래서 이제 막 실갱이를 이제 막 하고 있는데 그 료타가 돈이라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사이키가 이제 돈을 좋아하니까 돈이라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라고 했더니 이제 사이키가 멱살 잡는데 멱살도 이렇게 목 근처를 잡는 게 아니라 나는 뭐 먼지 뜯어주는 줄 알았어. 옷깃을 잡았잖아. 옷깃을 이렇게 슬며시 이렇게 잡으면서 근데 대사는 명대사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살 수 없는 것이 있어. 자네 돈으로 애를 사는 거야?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료타의 아내가 사과를 하면서 일단락을 줘요. 스미마세. 그랬더니 이제 사이키가 말하죠. 나 요거 진짜 다 명대사인데 이 상황 가운데서 너무 부드럽게 흘러가는 게 이 히로카즈 감독의 진짜 이 명연출인 것 같아요. 접은 적이 없는 녀석은 정말 남의 마음을 모르는구만. 다 그러면서 이제 씬이 이제 끝나죠. 근데 진짜 툭 던졌어요. 네, 접은 적이 없는 녀석은 정말 남의 마음을 모르는군.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근데 료타가 한번 그 사이키한테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 첫 시작이 원래 고장난 장난감이었는데 한 주 그 집에 갔다 오더니 케이타가 나 다음에 갈 때 이 장난감 들고 가도 되냐고. 그럼 들고 가 이렇게 하니까 대단해. 뭐 뭐든지 다 고쳐줘. 막 이렇게 하니까 되게 약간 패배감을 느끼잖아요. 료타가 되게 분한 표정을 딱 지으면서 우리 집 고장난 저 히터도 왜 고쳐달라 그러지? 약간 이렇게 비비꼬잖아요. 여기서 굉장한 그 뭐랄까 수치감, 패배감 이런 걸 느꼈던 것 같아. 그리고 집에서 본인이 뭐 뚝딱뚝딱 해보잖아요. 근데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표정이 돈으로 해야지 뭐 자신은 건 돈이니까. 그랬는데 이제 줘본 적이 없는 녀석은 정말 남의 마음을 모르는구만. 그러면서 이제 장면이 끝납니다. 장면 5입니다. 이제 재판을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족이 이제 병원이랑 재판 중입니다. 료타의 친구 이제 변호사가 얘기를 하죠. 병원 측에서 그 당시에 간호사를 증인으로 내세웠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키와 아내가 늦죠.
역시 사이키는 핑계를 댑니다. 아내가 다리미를 그러면서 그랬더니 아내가 짜증나는지 쓸데없는 농담 그만하라고. 아 귀여워. 그다음에 이제 재판장 장면으로 들어가는데 3명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이제 2명의 아내, 료타의 아내랑 사이키의 아내가 양쪽 변호사의 질문에 대답을 해요. 그리고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이 3번째 증인, 당시의 간호사. 여기서 이 이름이 미야자키 쇼코가 이제 등장을 하죠. 미야자키 쇼코가 이제 그 증인으로 나왔는데 변호사가 묻습니다. 야근이 며칠 동안 계속되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간호사. 아니요. 다른 병원과 비교해 근무는 편한 편이었어요. 변호사.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생각하십니까? 그때 뜻밖의 이제 간호사가 고백을 하죠. 사고가 아닙니다. 변호사. 사고가 아니라니 어떤 의미입니까? 간호사가 말합니다. 노노미야 씨, 그러니까 료타 씨 가족이 행복해 보여서 일부러 그랬습니다. 그때 객석이 오 하면서 이제 술렁해요. 이제 간호사가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갓 재혼했을 때라서 육아로 고민이 많아서 그 화를 다른 사람 아이에게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혼을 했는데 남편이 데리고 온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과의 이제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가 있어가지고서 화를 다른 사람 애한테 그 바꿔치기 한으로 풀었다는 거예요. 간호사가 계속해서 말해요. 노노미야 씨는, 료타 씨는 가장 비싼 병실이었고 남편은 인류기업에 다니고 기뻐해주는 가족들도 옆에 있고 거기에 비하면 나는 점점점점. 변호사가 묻습니다. 아이들을 바꿨을 때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간호사. 솔직히 마음이 놓였다고 할까요? 나만 불행한 게 아니란 마음에. 변호사. 왜 지금 그걸 고백할 마음이 든 겁니까? 간호사. 남편도 아이도 지금은 날 잘 따르니 내가 했던 일이 무섭게 느껴져서 속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틈틈이 이제 그 사이키의 그 분노한 표정이 이제 쭉 나오죠. 이 분노하시지 않는 분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이제 그 장면들이 나오면서 죄송합니다라고 합니다. 이거 보면서 좀 생각이 들었던 게 처음에는 어떻게 남의 애를 바꿀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나 이거를 보다가 오버랩 되는 장면이 떠올랐는데 그 성경에 보면 왜 솔로몬의 재판이 있잖아요. 자기 애가 죽으니까 남의 다른 여자애를 바꿔치기 하잖아요. 그거는 내가 봤을 땐 애가 필요해서 바꿔치기 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굉장히 큰 고통을 겪으면 이 고통을 누군가한테도 전가해주고 싶은 거야. 어떻게 보면 내 고통을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심리도 있을 수 있고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돼 라는 생각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 고통을 막 여기저기다가 막 내던지고 싶고 뿌리고 싶고 누군가도 겪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로부터 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왜 그리고 뭐 남편이 바람핀 여자들 온 세상 남자들이 다 바람 폈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바람을 피면 그러니까 왜 내 남편만 다정해 보이는 친구 남편에 대한 질투 그리고 상대적인 자기의 어떤 패배감 막 이런 것들을 더 건강해진 부부관계로 극복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망했으면 좋겠다. 다 바람 피웠고 다 온 세상 여자들이 내 기분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그 인터뷰 이런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왜 불행하면은 그런 걸 전가하고 싶은 걸까? 왜 아니면 다 나 같은 고통과 불행을 겪기를 바라고 이게 사실 되게 못된 심보잖아요. 근데 남의 고통을 내 것처럼 알아주기가 되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료타 부인도 이 법정에서 저는 그 변호사 병원 측 변호사가 그랬는지 아무리 병원에서 실수를 했다고 해도 어머니가 주위에서 봤으면 알았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신문을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 아이가 처음에 바뀌었다는 걸 알았을 때도 되게 그 료타 부인이 괴로워했거든요. 나는 왜 몰랐을까? 내가 엄마였는데 왜 몰랐을까? 그치. 그러니까 당사자는 그렇게 힘든데 주변에서는 이 말을 변호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되게 쑥덕쑥덕 거렸을 거란 말이에요.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엄마인데 모를 수가 있지? 넌 어떻게 생각해?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알아주지 못하는 완전 제3자, 그 타인에 대한 원망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니들이 뭘 알아. 이런 분노가,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못 알아주고 제3자로서 되게 차갑게 말하는 그 3자의 말을 통해서 복수심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고통의 기세가 나한테 다가왔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그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겠지만 가장 우선되는 게 왜 나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걸 당했을 때 외부에서 볼 때는 그 고통의 강도를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당했을 때는 나만 이런 일을 당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어떤 상대적 기준에서 고통이 되게 크게 느껴지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상대적 기준의 고통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편은 나랑 똑같은 짓을 당한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내 옆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데 있어서 위로를 받는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한 게 아니라 아이로부터 고통을 받으니까 아이를 바꿨을 때 고통을 또 남에게 전가했을 때 아, 내가 그만큼 힘든 부분을 좀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짓을 한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고통의 자리에 딱 있으면 다른데 분명히 있거든요. 나랑 비슷한 케이스에 있는 사람. 근데 그 생각이 안 들어요. 나만 이제 이런 상황에 사실 이 간호사가 되게 그렇게 부러워했던 료타 부인도 행복한 상황이 사실은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남편이 그렇게 출산이 임박했는데 돌봐주지 그쵸. 않았고 그리고 되게 출혈이 심해가지고 며칠 동안 되게 누워만 있고 정신이 혼미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던 데다가 이런 일이 있을 때 남편이 그러길래 왜 그 시골 병원으로 갔냐고 뭐라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당신도 내 옆에 있어주지 못하고 엄마라도 있는 근처로 가야 되는 게 나한테는 되게 마음에 위안이 돼서 그랬다라고 막 둘이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요만큼도 도움이 안 되는 요만큼의 위로도 주지 못하는 그런 남자인 거지. 돈이 많으면 뭐예요? 되게 마음이 공허한데. 근데 그런 거를 상대적인 그런 고통을 봐주지 못하는 그러니까 자기 고통에 매몰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간호사가. 보면 이 영화의 가장 이 지금 서 과장이 얘기했듯이 이 영화가 그려지게 된 가장 근원적인 동기는 료타가 아내를 적절하게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가 그 병원에 가가지고 아이를 낳은 거잖아요. 굉장히 멀리 떨어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영화 보면서 계속해서 저는 료타에게 이제 관심이 가다 보니까 이 모든 불행함의 근원의 시작은 료타의 어떤 방관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저는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맞아. 생각해 보니까 역시 그랬군 하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이었죠. 료타의 마음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손료타. 장면 6입니다. 이 6번째 장면은 제가 제목을 붙여봤어요. 료타의 균열. 우선 처음에 보시면은 야, 료타 나쁜 아빠구나. 진짜 무심하고 그런 아빠구나. 그러다가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아빠가 그렇게 아버지가 되어가는 과정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나는 이 균열이 료타 안에서 균열이 가는 장면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6번째 장면에서는 장면 6에선 3가지 균열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아버지 집을 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아프다 그래가지고서 형이랑 같이 이제 가요. 사실 뻥이었죠. 형이었어요? 형이요. 배다른 형. 엄마가 새엄마. 나는 회사 직원인 줄 알았어. 엄마가 료타에게는 친엄마가 아니라 아버지가 이제 재혼한 엄마예요. 근데 형은 이제 친엄마니까 엄마라고 부르고 료타는 노부코 씨라고 부르죠. 이름을 불러요. 엄마라고 안 부르고. 가서 같이 이제 차 한잔 하고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갔더니 그 료타의 아버지가 이제 어서 아들을 바꿔라. 뭐 피부치가 아닌데 왜 계속 키우고 있냐. 커갈수록 그 아이는 진짜 친아빠를 닮아가게 될 거고 걔는 너를 닮아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빨리 바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나는 거기서 오히려 료타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라고 대답하는 게 되게 의외였었어요. 거기서 오히려 료타의 아버지는 빨리 바꿔, 할아버지는 바꿔 그랬는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료타가 그 자기가 파더 컴플렉스랑 계모와의 사이에서 자랐던 그 환경에 들어가니까 오히려 어떤 그런 측은지심이 발동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했었어요. 아버지가 말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개기고 싶어가지고 뭐 그랬을 수도 있죠.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료타 형이 그 아버지 집을 이제 나오는데 그 어머니 계모가 재혼한 엄마가 따라 나오면서 이제 말합니다. 료타에게 그 어머니가 얘기해요.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셨지만 피가 연결 안 됐어도 같이 살다가 보면 정도 생기고 닮아가기도 해. 부부들도 그렇잖아. 부모 자식도 그런 게 아닐까? 그럼 나 이 말 너무 짠했어. 나는 말이야 그런 마음으로 너희들을 키웠는데.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먹으면서 이렇게 좀 쑥스러워하면서 가게 돼요. 이게 료타의 이제 첫 번째 균열.
왜냐면 이 새엄마 진짜 착하신 거. 나 이 엄마 너무 좋은 따뜻했어. 엄마인 것 같아. 따뜻해요. 이거 약간 닮아간다는 게 뭘까 이 생각이 이 새엄마 대사에서 엄청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들도 닮아간다는 표현 되게 많이 쓰잖아요. 저랑 내 남편은 되게 다르게 생겼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닮았어. 둘이 찍은 사진을 올리면 닮았다고 진짜 내가 처음에 진짜 화가 났어요. 너무 왜요? 왜 화가? 왜 화가 나? 왜 화가 나? 너무 화가 났어요. 왜요? 너무 다르게 생겼으니까. 아니 다르게 생겼는데 왜 화가 나요? 그만해, 너 말하고. 어디가 닮았다는 거지? 근데 나중에 내 눈으로 봐도 되게 닮아간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머리 길이가 닮은 너무 다른 사람인데 우리가 참 닮았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다른 사람이 만나서 그냥 같이 살았을 뿐인데 그 시간을 공유하면서 그 닮아간다라는 것의 힘, 그 빨대 사건도 그런 거잖아요. 그치. 친자식이 아닌데 빨대를 씹는 버릇이 같아. 그걸 보면서 류타가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왜 둘이 같은 습관이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잖아요. 닮는다는 게 뭐지?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됐어요. 두 번째 균열입니다. 이제 드디어 아이들을 바꿉니다. 미션이라고 하면서 이제 아예 바꾼 거죠. 바꿔요. 료타가 류세이를 이제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류세이가 료타가 써준 종이를 읽습니다. 빨대는 씹지 않는다. 영어 공부를 매일 한다. 빨대를 씹지 않는다. 이거 너무 그래. 빨대 씹을 수도 있지. 그게 싫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 싫었던 그치. 거지. 사이키를 흉내내는 거니까 닮아간 거니까 빨대는 씹지 않는다. 영어 공부를 매일 한다. 6살짜리인데 무슨 영어 공부를 시켜. 볼 일은 앉아서 본다. 목욕은 혼자서 조용하게 한다. TV 게임은 하루에 30분. 그리고 엄마 아빠라고 부를 것. 그래요. 이게 문제야. 엄마 아빠라고 부를 것. 그때 류세이가 묻죠. 왜? 나니? 아빠가 아니잖아. 아빠 아니야. 료타. 앞으로 아저씨가 아빠야. 나니? 류세이. 왜? 료타. 막 주저하다가 뭐라고 대답해요? 그냥. 나니? 류세이. 왜? 나니? 료타. 사실은 이제 그리고 저쪽 집을 이제 뭐 가고 싶어 하거나 아빠 엄마라고 부르면 안 돼라고 하려다가 이제 차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저쪽 집을 하다가 말을 삼키고 이렇게 하자. 파파랑 마마는 저쪽 집에 있어. 지금까지처럼. 그러나 아저씨하고 아줌마를 아빠 엄마라고 불러줄래? 왜? 나니? 그랬더니 류세이는 나니? 왜? 아이를 안 키우시는 분들은 아직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애가 말을 트게 되면서 왜 신공을 펼치죠. 나니? 왜? 나니? 계속 왜를 반복하면 이거는 사실 키운 자식이냐 친자식이냐를 떠나서 왜라는 말 한 4-5번 연속으로 들으면 빡치게 되죠. 저도 이거 듣는데 빡치더라고. 정말 빡쳐요. 왜? 날 료타가 나는 심정적으로 유세이를 지지하지만 자꾸 왜를 들으면 막 짜증이 나. 진짜로 한 6살, 7살 때 그 왜 말 되게 많이 저희 딸도 엄청 왜 그래. 근데 나는 이거 보면서 왜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맞아요. 생각이 네. 들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왜 설명을 매칭 시킨 이따구로 거지. 하는 거야. 막 화가 나더라고. 아니야. 근데 당해봐요.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설명이 안 돼요. 왜라는 말을 계속 하잖아. 뭐 그런 거. 은율아, 아빠는 오늘 고기를 구워 먹을 거야. 나니? 왜? 아빠는 고기를 좋아하거든. 나니? 왜? 아니 물론 이런 상황 빡치는 건 알겠는데 지금 이 상황 그쵸. 갑자기 어떤 아줌마 그치, 아저씨가 엄마 아빠라고 불러라 왜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얘는 약간 장난치려는 왜가 아니야. 진심이었어요. 약간 정말 이해가 안 간다는 근데 왜였어. 6살, 7살짜리는 다 진심으로 물어봐요. 좀 그러니까 다른데. 그쵸. 네.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이 부분은 계속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고 또 이건 료타가 어쨌든 지금 명쾌하게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를 키우다 보면 모든 게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고 당위성도 있고 명분도 있는데 애는 계속 왜라고 묻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내가 봤었을 때는 그냥 애는 그냥 물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렇죠. 상황이 이해가 안 돼서 물을 수도 있지만 얘는 그냥 물을 수도 있는데 이 뒷부분에 보면 어떻게 이걸 넘어가냐면요. 양치질 할까? 그래서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명쾌하게 설명해줘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상황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사이키라면 친숙하게 뭐 양치질을 한다든지 막 하면서 장난을 친다든지 하면 넘어가면 되는데 이건 료타의 그 미숙함, 넘어가 볼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왜라고 질문하는 아들 앞에 이걸 넘어가 볼 줄을 모르는 또 료타의 인간적인 아버지로서의 한계가 난 좀 보이더라고. 그리고 이거랑 바로 뒷장면이 이제 대치되는 시퀀스가 나오는 게 걔네 사이키의
그 부인이 있잖아요. 부인이 이제 걔가 걔 아들 이름 뭐죠? 케이타가 이제 케이타가 기다리고 이렇게 있잖아요. 앉아 있는데 가서 걔한테는 그냥 엄마라고 안 하고 그냥 아줌마가 뭐 해줄까 하면서 그렇게 장난을 치잖아요. 그게 되게 대조적이죠. 그 료타는 다 읽어주고 너 이제 이렇게 해야 돼 엄마 아빠라고 불러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쪽 사이키의 아내는 케이타가 우울해서 앉아 있으니까 가서 막 띠용띠용 막 그러면서 막 장난치는 뿅뿅 하다가 이제 쪽 안아주셨더니 거기서 이제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 미숙함이 좀 대조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장면이 가장 저는 이 영화에서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은 사리 분별과 어떤 합리적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순수한 그대로를 직관적으로 바라보는 아이의 질문인 거잖아요. 근데 료타는 자꾸만 이거를 이제 내 피니까 넌 나랑 같이 살아야 되고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고 자꾸 당위성을 갖다 대거든요. 근데 아이는 가장 순수한 기준으로 왜 그렇게 해야 돼? 예. 어떻게 보면 도시 한복판에서는 가장 성공한 가장 합리적인 가장 똑똑한 자를 깨부수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 왜 계속 던지잖아요. 그 순수한 왜. 근데 답을 못해. 근데 나 약간 상대적으로 케이타가 너무 가슴 아팠었던 게 그쵸. 케이타는 왜를 안 묻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장면 그 앞에서 케이타는 이미 엄마 아빠의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치. 알았죠. 아는 거 맞죠. 그리고 이제 둘이서 이제 부부싸움 하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 눈 뜨고 있잖아. 둘이서 부부싸움 할 때 뭐 당신은 처음부터 정했어. 케이타랑 지낸 6년보다 케이티 뭐 피를 선택하기로 정했어.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자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눈 뜨고 있었는데 저는 그 전부터 왠지 알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전이 어디였냐면 아버지의 날에 왜 꽃을 2개를 만들어 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왜 2개를 만들어 갖고 왔냐? 이제 케이타. 아니 사이키? 그 아들 케이타. 류세이 아빠를 주려고 그래서 그 아빠를 왜 줘? 이렇게 하니까 뭐 내 거 뭐 고쳐줘가지고 고마워서 근데 그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건 다른 방법으로 되게 충분한데 케이타가 아버지의 날에 그 고마움을 꽃으로 표시했다라는 건 난 얘가 알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1부에서 그 김경아 작가 그 입양 이야기 했잖아요. 여기서 공개 입양하고 비밀 입양이 있는데 압도적으로 비밀 입양이 많대요. 그리고 이제 공개 입양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왜 공개 입양을 더 선호하고 이것을 더 많이 권장하시느냐 이런 걸 물었을 때 이 작가님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비밀 입양을 한 부모들이 애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그 확신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다고. 애한테 너 알아 몰라? 라고 물어보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 기회,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걸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도 않았고 어떻게 애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냐고. 그래서 어떤 비밀 입양한 부모는 이웃에서 조그만 어떤 징조가 있거나 뭐 친척들이 뭐 어떤 푸시가 있거나 이럴 때마다 이사를 다닌대요. 그래서 10번이나 이사를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애가 모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케이타가 정말 더 먼저 훨씬 전부터 어떻게 보면은 그 병원에 가가지고 애 그 면봉으로 그 친자 확인 하잖아요. 그때도 얘는 왜라고 안 물어보거든요. 왜 나 병원 와서 왜 이런 거 하는 거야 이런 걸 안 물어봐요. 더 일찍 알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류세이가 그렇게 너무나도 당당하게 왜를 외치는 게 되게 슬프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 왜라는 질문 앞에 뭐 그냥이란 건 왜? 그러게 왜 그럴까? 왜? 막 그러고서 이제 양치질 하러 갑니다. 세 번째 균열. 이제 류세이가 적응을 못하죠. 료타 집에서 막 피아노 더럽게 못 치는 피아노라도 치는 게 아니라 막 쿵쾅쿵쾅 이제 거리다가 막 혼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기를 키워준 사이키와 그 엄마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소송에서 이겼다면서 료타의 변호사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아이를 바꿔치기 한 간호사가 준 위로금을 전달을 해줘요. 료타는 이제 그 돈이 싫은 거죠. 그래서 그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 그 간호사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문 앞에서 띵동띵동 하니까 그 간호사가 나와서 깜짝 놀래요. 료타가 말합니다. 이거 돌려드릴게요. 성의. 네.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래서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은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그때 그 간호사의 양아들이죠. 친아들이 아니고 키운 아들이 현관문을 딱 열거나 한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근데 눈이 이렇게 살아있어. 그런데 너무 도발적이잖아요. 도발적으로 딱 나와서 난데스까 뭐 그런 표정이야. 딱 나오더니 딱 나오니까 그 료타가 넌 상관없는 일이야. 너무 웃겨. 그랬더니 그 아들이 상관 있어요. 우리 엄마니까. 그랬더니 이제 료타가 한 방 얻어 맞은 듯이 이거 뭐지?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왜냐면 너 친아들 아니잖아. 뭐 이 얘기를 자기도 그렇고 자기 엄마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기 자식에 대해서도 그렇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주저하다가 그래 너 참 멋있는 놈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깨를 한번 이렇게 툭 잡으면서 격려를 해주고서 돌아갑니다. 난 이 장면 너무 짠했어. 그리고서 주차장에서 자기 새엄마한테 전화하잖아요. 자기 새엄마한테 이제 전화를 하잖아요. 료타가 엄마한테 말합니다. 있잖아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버지 바꿔줘? 료타 아니요 사과드리려고요. 이 엄마 진짜 멋진 엄마야. 심각한 얘기면 듣기 싫어. 되게 해맑게 심각한 얘기면 듣기 싫어. 료타가 말합니다. 옛날에 점점점 엄마 옛날 일은 됐어. 다 잊어버렸어. 그리고 나 여기서 울 뻔했어. 너하고는 좀 더 시시한 얘기 하고 싶어. 누가 가발을 썼다던가 성형을 했다던가 그런 얘기 말이야. 료타 그렇군요. 엄마 아버지가 술이 없다고 하시네. 료타 알겠어요. 2번 얘기하죠. 알겠어요. 그리고서 이제 장면이 넘어가. 이게 이제 료타 안에서 일어나는 균열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장면 7 하이라이트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류세이가 이제 료타의 집에서 창밖을 보고 있어요. 굉장히 이제 심심하고 지루하고 외롭다는 듯이 저 밑에서 주택가에서 자기는 고급 아파트 고층에서 이렇게 지루해하고 있는데 저 밑에 있는 허름한 주택가에선 아버지가 아이들이랑 같이 연을 막 날리고 있어요. 보니까 방에서 엄마가 굉장히 팔자 좋게 자고 있어요. 그 틈을 타서 이제 집을 탈출해가지고 전철을 타고 똑똑한 놈이야. 난 놈이야. 아저씨가 들어가는데 그 틈에 따라가가지고서 전철을 타고서 자기를 키워준 그 아버지 사이키 집으로 갑니다. 막 엄마가 막 미친 듯이 찾아러 다니고 그래서 이제 료타가 다시 가가지고서 이 류세이를 데리고 오죠.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료타가 류세이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게 돼요. 얘가 힘들거나 외롭구나. 내가 좀 놀아줘야겠다. 물론 이제 회사에서도 조금 밀려나게 되죠. 그래서 시간도 좀 많게 되고. 료타가 정말 난 노력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이제 총싸움 하잖아요. 류세이가 와서 뚜두두두 했었을 때 혼자만 피했는데 그 막 기타로 막 총싸움하고 막 죽고 막 놀아주고 그다음에 이제 같이 옷 입기 놀이도 하고 캠핑도 합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놀아줘요. 그런데 이제 캠핑의 그 마지막 밤에 자려고 나란히 누웠어요. 료타는 눈을 감고 있어요. 이 장면을 보시면 료타는 눈 감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내랑 류세이가 이제 서로 대화를 하죠. 별똥별이 지나간다. 소원을 빌어. 엄마가 얘기했더니 이제 류세이가 소원을 빌죠. 마마. 그랬더니 이제 무슨 소원을 빌었어? 엄마가 물었더니 류세이가 파파 마마에게 돌아가고 싶어. 라고 얘기하죠. 그때 료타가 눈을 번쩍 떠요. 왜냐면 되게 최선을 다했고 그러니까. 되게 안전 궤도에 진입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난 얘 이해했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고 캠핑은 너무 즐거웠고 그러니까 아이도 마음을 열었다고 마음을 열었는 줄 알았고 다 이루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있는데 소원이 뭐니 그랬더니 파파 마마에게 돌아가고 싶어. 그때 눈을 번쩍 떠요. 그러더니 근데 난 이것도 류세이가 그 말을 하자마자 미안해 그러면서 자기 눈을 가리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마음을 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야. 미안해. 그러면서 이제 눈을 가리죠. 근데 이제 료타가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죠. 료타의 아내가 이제 아이가 자는 사이에 이제 료타의 아내가 류세이가 친아들이 사랑스러워지는 게 자기가 키운 케이타한테 미안해. 그래서 막 울어요. 배신하는 것 같아. 배신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막 울어요. 다음날 아침입니다. 료타가 아침에 사진을 좀 찍어주죠. 그 류세이와 아내의 사진을 막 찍어주고 자기가 찍은 사진을 이제 확인합니다. 여기가 이제 하이라이트죠. 마지막. 내가 찍었던 사진들, 그래서 이제 류세이 사진들, 아내 사진 쭉 나오고 돌아가고 전으로 돌아가다가 보면은 케이타랑 가족 사진이 나오고 그러다가 료타 자기의 사진이 막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사진기를 가지고서 자기가 키워준 아들 케이타가 찍어준 료타 자기 자신의 사진이 막 나와요. 근데 전부 뒷모습, 자는 발, 자는 모습, 그러니까 아들을 외면한 모습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케이타가 바라본 자기가 키워준 아들이 바라본 그 아빠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
내가 그동안 내 아들한테 이런 모습이었구나. 그리고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왜냐면 사실 자기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류세이가 그 사랑을 받아주지 않잖아. 근데 이제 내 아들이 나를 6년간 이렇게 사랑해왔는데 나는 내 아들한테 이런 모습이었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마음이 무너지면서 이제 팍 입술이 파라 떨리면서 이제 울죠. 진짜 명장면. 그렇죠. 이 사제인기를 볼 때 료타의 마음이 어땠을까? 난 지금 내가 생각해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저는 딱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유세이한테 너무나 잘해주고 이제 마음을 열었다고 생각했는데 유세이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마랑 파파 보고 싶다고. 근데 딱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케이타도 분명 그렇겠다. 그 사이키네 집에서 사이키가 너무나 이렇게 다정하고 좋은 아빠고 뭐 동생들도 있고 잘해주지만은 케이타도 분명히 나를 그리워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딱 카메라를 보는 순간에 케이타가 나를 그리워하는구나 이랬구나. 근데 내가 이 뒷모습 그걸 보면서 료타가 그렇게 추구했던 그런 피로서 맺어진 연대가 아니라 그런 이제 정으로서 정말 가족으로서 거기서 그냥 아버지로서 완전히 그냥 각성을 해가지고 케이타한테 너무 미안했던 거죠. 우리 손 료타 씨는 뭐였어 마음이? 모르겠어요. 전 지금도 이제 막 그 감상이 계속 드는데 임보로가 두 가지로 얘기 내가 외면했구나. 근데 쟤는 날 사랑했구나. 근데 내가 외면한 부분은 저는 그때는 생각이 안 났고 아이가 내가 줬다라고 내가 해줬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더 사랑했구나라는 그 감상이 되게 몰려서 되게 저는 진짜 이렇게 잘 안 우는데 한번 또 혼자 보다가 터지면 또 우리 료타처럼 또 입술 파라 떨리면서 그 정도 아니에요. 진짜 주먹을 입에 넣고 막 소리 안 내면 막 이러면서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저는 궁금한 게 그 케이타랑 료타랑 뭐 이렇게 그 회전 이렇게 놀이터에서 할 때 료타가 사진을 찍어주잖아요. 그러면서 케이타 이거 너한테 줄게 사진기 했는데 걔가 싫다 그랬잖아요. 왜 싫다고 그랬을까요? 나는 그 전부터 케이타가 아빠가 나를 떠나보내려고 한다라는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좋은 거를 줄 이유가 없잖아. 아빠랑 이걸 받는 건 이별이라는 뜻입니다. 아빠랑 같이 살면 아빠께 내 건데 이걸 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단절을 의미하는 거니까 난 그래서 굳이 줄 필요가 본능적으로 안 받았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류세이는 끝까지 자긴 돌아갈 거라는 걸 의사표력을 했고 나는 그 케이타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엄마 아빠. 근데 끝까지 말을 듣잖아. 그 미션을 수행하고 안 보기 위해서 도망가고 그래서 나는 그 의미로 사진기도 안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저기 길 가야 되니까. 너무 잔인한. 그러니까 근데 미션이라고 표현한 게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근데 전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공감력이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닌데 그 자기 의사를 절대 표현할 수 없는 약자들에 대한 그 뭔가 애틋함이 저는 되게 있어요. 다른 어떤 그냥 성인들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지가 열심히 살아야지 막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외면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 언급하진 않았는데 맨 처음에 그 집에 가서 케이타를 두고 차를 가요. 떠나요. 그런데 이제 뒤편에서 그 케이타가 그 집에 남겨져가지고 이렇게 멀어지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 표정도 되게. 저는 그때부터 마음이, 이거 계속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그것도 계속 들더라고요. 직진 코스였으면 더 마음이 그랬을 텐데, 바로 꺾어버린다? 그래. 그리고 이 감독이 웃긴 게 저는, 그리고 입술 파를 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눈물, 거기서 조금만 더 나의 생각에 난 더 울고 싶어가지고 머물러줬으면 좋겠는데, 밥 먹을 거야, 아침 이래가지고, 와. 아내가 아침밥 어떡할래? 라고 이제 묻죠. 그래서, 바로 깨버리네. 약간 그런. 그 절제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진짜 좋았어요, 이 장면은. 명장면이야. 난 이거 그 전에도 한 2번 봤고 이거 방송 준비한다고 3번 봤는데 볼 때마다 울어. 너무 울어. 그 장면은 볼 때마다 울고 그다음에 똑같이 내 아내도 이번 주에 나랑 같이 이걸 2번을 더 봤는데 볼 때마다 그 장면이 향해 가고 있으면 그때부터 울고 있어 이미. 이미 훌쩍훌쩍 뒤에서 울고 있어요. 자, 마지막 장면 8입니다. 료타는 이제 렉서스를 타고 그걸 그렇게 딱 잡더라고. 렉서스를 타고서 네. 그 PPL이라고 할 만도 해요. 렉서스를 타고서 류세이를 데리고 케이타를 데리러 갑니다.
전파상에 도착하니까 이때 사이키가 굉장히 근사한 표정을 줘요. 이렇게 막 뭐 조립하고 있다가 어허 왔어 정구 사려고 몇 와트짜리라고 진짜 말하죠. 멋있었어요. 이제야 뭐 깨달았냐 뭐 이런 느낌도 있어요. 맞아. 근데 대사 너무 멋있어요. 정구 살라고 몇 와트짜리 했더니 이제 료타가 케이타를 부릅니다. 케이타 그때 이제 케이타가 막 도망쳐요. 아 난 이것도 그렇게 눈물 나는 게 계속 울었어. 지도했는지 모르겠는데 얘가 걷는 게 되게 어설퍼. 아장. 그건 계속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뒤뚱뒤뚱 유세이보다 걸어. 좀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손도 이렇게 휘저으면서 걷는 게 아니에요. 팔을 이렇게 철야 자세를 하고서 걷고 뒤뚱뒤뚱 하면서 걸어요. 하여튼간 걷는 것도 되게 애처로워. 그래서 이제 케이타가 앞서가고 료타가 뒤따라가요. 이제 케이타가 어설프게 터덜터덜 가다가 이제 갈래길이 가죠. 갈래길에서 케이타는 약간 윗길로 료타는 아랫길로 가면서 료타가 케이타에게 말을 겁니다. 료타, 케이타 미안해. 아빠가 케이타가 보고 싶어서 약속을 깨고 보러 왔어. 이 약속이 뭐냐면 이제 미션인데 보고 싶어 하거나 보면 안 된다. 이게 약속이었는데 보고 싶어도 전화하지 마. 전화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무 보고 싶어서 약속을 깨고 보러 왔어. 아, 나 이때도 엄청 울었어. 엄청 케이타, 아빠는 아빠가 아니야. 료타, 그렇지. 하지만 6년간은 아빠였어. 제대로 해주지 못했어도 아빠였어. 막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계속 사과를 해요.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한 다음에 이제 갈래길이 이제 만나게 되죠. 거기서 이제 딱 안고서 미션 같은 건 끝났어라고 말하고서 료타와 케이타가 만나고 이제 끌어안으면서 영화는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지금도 막 눈물 날 것 같아. 이 마지막 장면이 너무 정말 저는 예술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제 둘이 피가 안 섞였잖아요. 근데 다른 길로 가잖아요. 뒷모습으로. 그래서 그거를 보여줬다는 게 너무 진짜 예술적이었고, 그걸 보면은 이렇게 찍었는데 그 아빠는 왼쪽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서 케이타한테 얘기를 하고, 걔는 또 이쪽에서 약간 이쪽으로 가면서, 그러니까 다른 길인데 마주 보면서 이렇게 서로 향해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플롯을 잡아가지고 계속 바뀔 때마다 가까워지는 느낌을 주면서 또 그 사이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막 뭐 같은 거 빛이나 어둠들을 가로막히는 것들이 비치는데 그것들이 다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지나갈 때마다 확 환해지고 또 이제 걸림돌들이 지나갈 때 환해지고 하면서 그거를 표현한 것도 너무 예술로 저는 제일 감동적이었던 게 걔가 그러잖아요. 그 피아노 나도 못 쳤어. 그게 그 말이잖아요. 너 내 아들이야. 그때 진짜 엄청 울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미션 뭐 오월이다 막 하는데 사실 그 미션이라는 말이 되게 억압적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할 수 없는데 넌 닥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거였는데 이제 그게 끝났다고 하는 게 너무 해소가 되고 딱 마지막에 만났을 때 그리고 그 아빠는 아빠가 아니야. 그치? 하지만 6년간 아빠였어. 제대로 해주지 못했어도 아빠였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빠라는 건 네가 나를 사랑해줘서 내가 아빠일 수 있었어. 나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 나도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영화를 볼 때도 그렇고 나와 내 자식들과의 관계를 봐도 그렇고 내가 사랑해주고 내가 키워서 아빠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을 받으면서 아빠가 되는 거더라고 사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받고 정말 내가 얘네를 부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얘네로부터 은혜를 받는구나. 최근에 안내랑 그 얘기 많이 해요. 진짜 얘네한테 받은 이 사랑과 은혜를 평생 갚아야겠구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애비가 되고 은혜를 받아서 어미가 되는구나. 근데 이 대사가 6년간 아빠여서 6년간 너가 나를 사랑해줘서 내가 아빠일 수 있었어. 그렇게 아빠로 되어가고 있어. 그렇게 나는 느껴져가지고서 막 나도 여기서 막 엄청 울었어요. 그렇습니다. 끝. 근데 이런 상황이면 뭐?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는 둘 다 제가 데리고 오죠. 재판을 해서. 그러다 싸대기 맞는 거야. 사이키한테 얻어맞고. 옷기 잡히고. 근데, 그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영화를 보면 그냥 키운 애를 계속 키워야 돼. 근데 나는 어떤, 비트겐슈타인의 가족 유사성, 그 생각도 많이 나고, 피가 나를 부모와 자식으로 연결해주는 것보다, 말 그대로 전 세월이라고 생각해요. 세월. 그 세월은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세월의 기준이 1년이냐, 6개월이냐, 6년이냐라는 건 따질 수 없는데, 6년 정도 되면 나는 키운 자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상대방 집 아버지가 이제 결론적으로는 되게 좋은 사람이고, 막, 료타 입장에서, 형님 같은 사람이다. 이런 깨달음이 와서,
자기의 친자식을 이제 맡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물론 열린 결말인데 영화가 그런 생각을 영화상에서는 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만약에 쓰레기야 그 집 아빠가 그렇다고 막 애를 막 방치하고 이러는 건 아닌데 더 최악의 남자야. 그렇다면 어땠을까? 막 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한국 영화에서 그때부터 이제 스릴러물이죠. 상대 아빠를 죽이고 내가 이제 애를 둘 다 키우는 너무너무 어렵고 스릴러로 가는 거지 그때. 저는 그러니까 그 료타에도 되게 공감을 했지만 사실 제 딸도 6살 뭐 이제 비슷한 또래야.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근데 처음에 되게 충격받은 게 병원에서 만약에 이런 경우면 보통 교환을 하죠라는 데에서부터 저는 되게 이게 일본의 특성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말이 돼? 6년을 키웠는데 실제로 이게 1960, 70년대 일본에서 굉장히 많았던 사건인데 다 바꿨대. 다 바꿨고, 그러다가 책 하나가 나왔는데 뭐 13년째 뭐 무슨 책이 있는데, 그 책은 13년 동안 키워왔던 애들을 키운 자식을 그냥 키우기로 했다는 거야. 그 책을 보고 히로카즈가 참고를 해가지고 영화를 찍었대요. 그게 6, 70년대 일본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한 게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좀 솔직히 동의가 안 되고, 나 같았으면 안 바꿨을 것 같은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나 같았으면 내가 료타였으면 집을 멋들어진 걸 교회 쪽에 하나 사가지고 같이 살았을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조금 더 희생을 했어라도 그 인근으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좀 번듯한 두 가정이 같이 살 수 있는, 그래가지고 좀 공동주택? 그치, 비슷한. 그러니까 집은 붙어 있대. 그러니까 가구는 따로 하지만 항상 늘 교류할 수 있는 뭐 그런 방편도 고민해. 아이는 바꾸지 않고. 바꾸지 않고. 그러니까 물질적인 지원을 해준다는 전제가 있는 네. 거네. 그렇죠. 너무 단편적으로 두 아이를 나한테 보내세요라는 거는 사실 그 장면이 나오기 전에 나 같으면 둘 다 내가 키우겠어라고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먼저 했어요. 근데 료타가 그 입으로 그 말을 하니까 진짜 재수없더라고.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방편으로도 해소가 되겠구나. 근데 굉장한 자존감과 그 정체성이 없으면 료타가 그렇게 애 달라고 했을 때 그거를 그렇게 당당하게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료타네 집은 너무나도 부자고 이 애를 글로 보내면 애기의 앞날을 위해서 되게 좋을 것 같고, 애가 나중에 커서 나를 그 집으로 안 보낸 걸 원망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잖아요. 돈이 없는 게 죄라면. 근데 이거를 되게 당당하게, 왜 우리 집에서 사는 게 뭐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냐? 막 이러면서 하는 게, 그게 굉장한 정체성, 이게 없었으면 불가능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진짜 실제로 입양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했었어요. 그 아내랑 결혼하면서 첫째를 낳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애를 셋을 낳자. 근데 둘은 우리 몸에서 나고 셋째는 좀 우리 몸에서 낳지 않은 애를 입양하는 게 어떠냐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키우다 보니까 아니에요. 그게 쉬운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입양한 사람들의 이제 면면들을 이제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입양에 대해서 고민한 건 지독하게 신앙적인 결단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흘려가는 아이들이 많은데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좀 품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어떤 생각이었는데,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보니까 애를 키우다 보니까 내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둘 다 애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경제적인 준비도 돼야 되지만 어떤 가치를 넘어서 애 자체가 너무 물고 빨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래야 되는데. 입양을 하려면? 그래요? 왜냐하면 둘 다 같이 봐야 되는 거잖아. 같이 봐야 되는 거잖아, 둘이. 근데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애를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럼 이거 그러니까 아내한테 몰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리고 좋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구나. 왜냐면 나 좋다고 키운다고 애한테는 또 다른 상처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도 들었고, 저는 영화 보면서 료타에도 되게 빙의했는데 그 부인 계속 어떻게 보면 숨겨진 피해자인 거잖아요. 료타의 말대로만 계속해서 이끌려오다가 료타가 도외시하니까 저 멀리서 애를 낳다가 또 바뀌었고, 바뀐 것에 대해서 자책하잖아요. 내가 엄마였는데.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 의견을 피력을 못 하잖아요. 엄마 입장에서는 계속 키우고 싶었는데 료타는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가정에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 아내 생각도 나고 제가 그렇게까지 쓰레기는 아닌데 그래도 나도 이제 공감하지 못했던 우리 아내의 어떤 그런 모습도 막 생각이 나고. 내 아내도 그 얘기 하더라고. 왜 료타의 아내는 가만히 있냐고. 나 얘가 내 새끼니까 키우겠다고 막 저항해야지 막 그게 일본 문화인 것 같아요. 근데 료타 안에도 네. 그 마음에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치. 키워보니까 류세이가 너무 더 사랑스럽고 피가 땡긴다 이 말을 처음에 부인했지만 또 그게 뭔지 알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장면에 소개 안 되는데 저 되게 가슴 팍팍 박혔던 대사가 있어요. 그 류세이 엄마 누구죠 이름이? 마키오코 거야 아마. 아무튼 사이키의 아내. 네, 쏴붙여요. 료타한테 뭐라고 하냐면 닮았니 안 닮았니 그런데 집착하는 건 아이랑 연결돼 있는 느낌이 없는 남자는 하는 말이라고. 맞아. 근데 그 말이 저는 되게 꽂혔어요. 저게 정말로 아이랑 시간을 보내지 않고 아버지가 안 된 이들이 쉽게 뇌피셜로 뱉을 수 있는 말이지. 핏줄이니까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거. 그 말이 되게 마음에 와닿고. 헐리우드에서 제가 가장 압도적인 엔딩을 봤던 게 최근에 라라랜드의 마지막 10분인지 7분인지였는데 그거는 굉장한 OST나 배경이나 엄청 화려하게 해가지고 제 마음을 때려 넣었는데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는 배경 음악 없고 그냥 그 다만의 카메라도 그냥 툭 던져가지고 찍었는데 이렇게까지 내 마음을 그냥 때려 부술 수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고 제가 거의 맹신하는 우리 이동준 평론가님께서 좋은 영화는 어떤 영화입니까? 물어봤더니 좋은 영화는 영화가 끝난 다음에 시작되는 영화다라고 했는데 이 영화는 끝났지만 제 마음속에서 계속 상영 중입니다. 그렇군요. 서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이 영화 2013년도에 보고서 페북에다가 글을 남겨놨더라고요. 나도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는 아마도 첫 마음과의 만남 고레에다 히로까지는 일본의 희망이다 이렇게 썼어요. 일본의 희망.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 너무 허세 아니야? 맞아요. 약간 허세도 있어. 근데 뭔가 아이가 없는데 그 부모의 마음과 관련된 영화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느꼈었던 이 마음은 이 부모가 자연스럽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없는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결혼하고 한 2, 3년 차에 아기가 생기면 양육을 하고 부모가 된다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부모가 되고 겪어가면서 이제 되어가는 건데 이게 결혼하고서 아기가 없는 시간이 길면은 대략 주워 들은 것도 있고 보는 것도 많아져서 좋은 부모가 된다라는 게 무엇이고 양육을 하는 과정이라는 게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약간 두려움이 커지는 거예요. 그 좋은 부모가 되는 과정의 험난함 자체도 두렵지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막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부부는 막 아기가 안 생겨서 힘들고 막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냥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약간 이런 주의인데 그래서 막 오히려 더 집착하지 않고 깊게 생각하지 않고 약간 외면해 두었던 주제였던 거죠 저한테. 근데 조금 더 적극적인 마음, 그러니까 아기가 생기든 안 생기든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 되게 의미 있는 영화였거든요. 여성이잖아요. 그 카메라 보는 장면에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새로 봤을 때는 너무 아는 장면이니까 정말 또르르 정도 했는데 이날 영화 극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대성통곡하고 울었어요. 많은 사람도 울지 않았어요. 주변에서 많이 울었지. 여성인데도 그런 뭔가 그게 그렇죠. 이거는 약간 보편적인 그쵸? 인간의 아버지라서가 이야기니까. 아니라 부모라는. 저는 마지막 아까 장면 때 얘기는 안 했는데 다들 우는 장면이잖아요. 계속해서 료타가 케이타의 뒤를 쫓아가고 이렇게 좀 약간 되게 엉성하게 걸어가는. 근데 처음으로 그 아버지가 아들 앞에서가 아니라 뒤에서 묵묵히 아무 말 안 하고 미션 안 주고 그 따라가는. 그리고 이제 항상 정장과 깔끔하게 입던 그 양반이 이제 등산복 입고 뒤에서 아무 말 안 하고 따라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과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앞에서 이끌고 미션 주고 명령하고 경제적으로 어떤 공여만 하던 그런 존재가
뒤에서 그냥 따라가고 그리고 사과를 건네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이렇게 따라가 줄 수 있고 바라봐주고 따라가주고 사과를 건넬 수 있는 존재가 아버지다라는 마침표를 찍는 한 문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좀 감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눈높이를 딱 맞추면서 그쵸. 안을 때. 네,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김사부는 지금 핸드폰에다가 스티커를 다 담고 홀릭했어요. 지난주에 이제 리틀 포레스트를 임브로가 안 보고 왔다고 자기도 이 영화 안 볼 거라고 이런 밋밋한 영화 따위 안 보겠다 방송을 망쳐주겠다 그렇게 하더니 영화를 보고서 10분 동안 울었다면서 갑자기 저희 단체 카톡방에다가 막 이 스티커 좀 막 열 몇 장을 올리고 뭐야 이거 홀리게 됐어요. 그렇죠. 이 정도 영화 되니까 임브로가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저도 지난주에 제가 좀 집에 있는 시간이 꽤 있어가지고 애들을 좀 많이 봤고 애들이랑 시간을 보냈는데 참 애 키우는 게 애들 보는 시간이 참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했는데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지만 애를 키우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가 되는 게 힘든 거고 애들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아빠가 되어 가는구나 애들한테 참 고맙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한 영화였었어요. 여러분들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마음이 좀 따뜻해질 수도 있고 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너무 좋은 영화니까요. 혹시 안 보신 분들 물론 제 방송을 들으면서 한 편 영화를 다 봤지만 그래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이제 봄을 맞이해서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또 한 4주 정도로 특집으로 기획으로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